김연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연경입니다. 이제 날씨로는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죠. 좀 뿌옇긴 하지만요. 개나리가 막 핀 걸 보니까 아기들이 막 웃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제 초등학생 딸아이는 그동안에 감기 걸린다고 놀이터에서 못 놀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집으로 오는 길에 놀이터에서 한참 시간을 보내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봄이 또 마냥 즐겁고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변화가 많은 시즌이죠. 대학생들은 등록금은 다 잘 냈는지, 당은 잘 구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전월세 계약들 많이 하는 계절인데 이것도 잘들 마무리되셨는지 궁금하고 또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나서 자랐기 때문에 학생 때는 집 걱정을 안 해봤었는데요. 대학생들이 정말 자기 한 몸 쉴 곳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일부 대학가 월세 가격을 알아봤더니 이게 과연 아르바이트로 충당을 할 수 있는 수준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높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거비 빼고 생활비는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를 조사한 걸 봤더니요. 평균 40만 8천 원이 든다고 합니다. 외식비 그리고 품위 유지비에 많이 든다고 하는데 진짜 밥값 많이 올랐죠. 20년 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와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학생 식당 밥값은 참 저렴했거든요. 요즘은 학생 식당에도 대기업 계열사들이 들어와서 그런 건지 몰라도 결코 싸지 않습니다. 자고 먹고 이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데이트는 또 어떻게 하나요? 공부는 마음 편히 할 수 있을까요? 참 사는 게 쉽지가 않죠. 취업문이라도 좀 활짝 열리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생생경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2부 경제 핫이슈에서는요. 유망한 인터넷 창업 아이템과 인재를 발굴을 하고 세계 진출을 돕기 위해서 미래부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뭔지 잘 들어보겠고요. 3부에서는 카드사 개인정보 2차 유출이 확인이 되면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진 집단 손해배상 소송 문제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상황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약간 좀 목소리가 작게 들리네요, 팀장님. 예, 여보세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예,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코스피는 장 초반에는 미국과 유럽 증시의 강세로 인해서 좋은 모습으로 출발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2.53포인트 0.13% 하락해서 1937.68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들이 7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였고 선물시장에서 1150계약 이상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수급상 부담을 주어서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하락 마감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도 그랬고 코스닥은 어땠나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포인트 0.20% 올라서 542.25포인트에서 끝났으니까요. 대형주에 비해서는 중소형주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거의 제자리였네요. 예, 시장 특별히 방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코스닥이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좋은 모양새를 보였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는 일단 좀 많이 올랐다라는 경계감 이런 것들 때문에 지수의 상승 탄력이 좀 많이 위축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내일 밤인가요? FOMC 결과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좀 관망하는 분위기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이 FOMC 미팅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할 거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실제로 100억 달러를 추가로 줄인다고 해도 시장이 동요할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이벤트이다 보니까 이 새로 부임한 옐렌 의장이 어떠한 멘트를 내놓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울러 또 중국에서는 계속 신용 위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경계감이 외국인들 중심으로 좀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지금 이제 은근히 외신을 보면서 걱정이
걱정이 되는 게 중국 기업들의 디폴트, 이게 이제 금융 시스템이나 이런 데로 옮겨지고 또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변수는 어떻게 보세요? 중국에 대한 뭐 너무 큰 우려 또 너무 큰 기대 뭐 둘 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뭐 쉽게 얘기를 드리면 일단 이 기업들에 대한 디폴트 채무 불이행으로 밀어넣은 거는 아무래도 뭐 좀 전략적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너무 많이 신용 활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것이 금융 시장을 해칠 수 있다. 이런 것이 중국 정부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경고성으로 과한 신용 활동은 이런 위험을 자아낼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라는 쪽으로 보여지지만 결국은 이것이 더 확대되는 것은 정부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 한계 기업들을 정리하는 것은 간헐적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요. 하지만 시스템에 대한 붕괴 여기까지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까지 다른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 말씀해 주시기로는 롱숏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롱숏 펀드가 이게 팔고 사고 하는 것을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펀드잖아요. 예. 이 롱숏에 대한 뭐 영향이라고 해야지 될까요? 그런 것들을 사실 관측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이것은 뭐 상당히 어렵습니다. 롱숏을 뭐 기술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또 기업 분석을 통해서 하신 분들도 있는데 뭐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이 많이 오른 종목들은 팔고 많이 빠진 종목들은 사고 뭐 이런 형태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롱숏의 매매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네. 이런 것들이 시장이 개별 종목의 방향성을 좀 흐트러뜨려 놓는다. 뭐 이런 지적은 있습니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마만큼의 영향인지 직접적인 영향인지 이런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시장이 박스에 묶여 있을 때 시장 흔히 얘기하는 주도주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롱숏 펀드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고 자금이 이쪽으로 더 몰리다 보니까 힘이 세지고 있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박스에 갇혀 있는 것 같은데 얼마만큼 이 박스권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어쨌든 3월까지는 박스에서 벗어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3월달 이제 한 주 반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같아서는 월말까지는 특별한 재료가 없습니다. 오늘 있는 FOMC 미팅이 이 마지막 재료인데 이거 말고는 실적도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은 계속해서 뉴스를 따라서 좁은 박스권에서 오르고 내리는 현상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고요. 구태의 방향을 보여준다면 4월 첫째 주 끝에 가서는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되니까 이때부터 실적에 대한 가늠이 시작되면서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같아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4월 달에는 좀 더 열리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박스에 gat혀 있을 때는 악재에 대해서 좀 내성을 기르는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실은 1900선을 한 번 더 깰 수도 있었지만 그거를 잘 막아냈다라는 점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또 너무 큰 비관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혹여라도 1900선 초반 내지는 1900선이 깨진다고 하면은 이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삼으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을 것 같더니 이렇게 뿌였네요. 네. 봄이 오긴 왔는데 날씨가 좀 쾌청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황사 미세먼지도 항상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우리 경제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증시도 박스권에 갇혀 있고. 오늘 이주열 한은 총재 청문회 있었죠? 예, 아시는 대로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주열 총재에 대한 오늘 평가가 있었는데 큰 어떤 개인 신상에 관한 그런 이 의혹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주로 정책적인 분야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실은 이게 정상인데. 그렇죠. 네, 뭐 이렇게 큰 아주 네. 핫한 뭐가 없으니까 약간 좀 관심은 좀 적은 것 같아요. 맥도 좀 빠지고 하는 듯한데. 어찌되었든 오늘 몇 가지 이주열 차기 총재 후보가 말한 것 중에 몇 가지 좀 중요한 사안들을 말씀드리면은 시장과의 소통 문제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작년 5월에 이제 기준금리를 낮췄는데 그 당시에 시장에서는 대부분 한 4월 그 전달인 4월쯤에 내리지 않겠는가 뭐 몇 차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어쨌든 시장의 생각과 한국은행의 결정 사이에는 조금 간극이 있었던 거죠. 그때 좀 많이 당황했었죠. 네, 투자자.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주열 총재는 결국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결국 한국은행과 시장 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네. 예,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중앙은행이 했겠지만 어쨌든 시장이 그렇게 예상을 했다는 거는 4월에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시장이 기대를 했던 거는 한국은행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시장에 그런 신호가 전달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가 어긋났다는 거는 결국 그 누구의 잘못, 뭐 시장이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오바를 했을 수도 있고 시장이 오해를 했을 수도 있고 뭐 있겠지만 뭐 시장의 한두 참가자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분명 한국은행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소통의 문제는 현 김중수 총재 체제 4년 내내 소통의 문제가 지적이 되어 왔던 건데 그렇죠. 결국 이 부분을 지적했다는 건 앞으로 이주열 총재 내정자가 총재가 될 경우에는 시장과의 소통은 사실 뭐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장에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금리를 올릴 것 같다 그러면 올릴 것 같다라는 분명한 뉘앙스를 줘야 되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다라는 걸 줘야 됐는데 자꾸 시장과 어긋난 방향으로 한국은행의 의사결정이 내려지고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잘못 읽었다라는 식으로 한국은행이 계속 얘기한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에 어떤 영향력이 별로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그거 역시도 한국은행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 FOMC 회의가 지금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인가요? 내일 새벽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현지 시간 18, 19일일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난번에 있었던 예상했던 정도의 속도, 예상했던 정도의 폭으로 테이퍼링이 이루어질 것 같다.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언급은 뭐 좀 있었나요? 뭐 디플레 우려에 대해서는 디플레를 걱정할 단계는 분명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뭐 여전히 경각심은 가져야 되겠지만 그게 어떤 시스템의 위기로까지 갈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전에 시장과 소통을 잘했던 중앙은행 총재를 꼽으라면은 우리나라 총재는 아니지만은 버냉키 의장이 좀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버냉키 의장은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는 워낙 이 글로벌 위기가 심각했던 와중이었기 때문에 방향이라는 게 사실 하나로 정해져 있었죠. 그 당시에는. 그래도 그걸 이제 명확하게 전달을 해줬고 과거 앨런 그린스펀 그 페드 의장 같은 경우는 전달은 했는데 굉장히 모호한 특유의 은유적인 화법으로 그래서 소위 이 그린스펀의 말을 해석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 뭐 시장에서 항상 설왕설래 약간 그거를 뭐 즐겼다는 얘기도 있고요. 수수께끼라고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것보다는 명쾌하게 뭐랄까요, 위기라는 상황이 있었기는 하지만 버냉키 의장이 또 처음으로 기자회견도 만들었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이주열 후보께서 잘 안착을 하신다면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내년 9월부터는 그러면 한국과 미국이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고 하면 우리 국민이 미국에 갖고 있는 계좌 정보도 여기서 다 알 수 있다. 이런 거죠? 지금 이제 내년 9월부터 한국하고 미국의 이제 국세청이 서로 계좌 정보를 교환을 하는데 물론 모든 계좌를 다 주는 건 아니고요. 한국 사람이 미국에 있는 계좌 그 중에서도
연간 이자가 $10를 넘는 계좌가 이제 통보가 된다는 겁니다. 미국 금리를 감안할 때 연 이자 $10 정도면은 아마 계좌 잔액으로 하면 연간 한 $10,000 정도, 평전 한 $10,000 정도 이상 되는 계좌는 통보가 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미국인들이 여기에 가지고 있는 계좌는 금액 기준으로 이제 $50,000가 넘는 그런 계좌가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1년에 아마 한 번 정도씩 자동적으로 교환이 될 것 같은데, 개인이 그런 거고,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원천 소득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이제 교환된다고 하는데, 이제 아마도 이렇게 되면은, 조금 투명하지 않은 돈, 몰래 빼돌려가지고, 미국의 돈을 빼돌렸거나, 그런 것들은 상당히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떳떳하게 여기 세금 내고 또 해외 계좌 신고하고 한 그런 분들은 이제 걱정이 없을 텐데, 그런 분들 말고 약간 이 변칙적인 재산 도피라든가 이렇게 되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할 가능성이 높겠죠. 재정 위기의 순기능이라 그러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세금을 어떻게든 많이 거두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색출을 하게 되니까 검은 돈들이 좀 많이 잡히는.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기왕에도 미국은 이제 현금을 얼마 이상 뽑는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자동적으로 그게 다 이제 노출이 되고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소위 검은 돈의 천국이란 그런 표현을 써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스위스 비밀 계좌까지도 미국 같은 경우에 거의 협박에 가까울 정도로 해서 스위스 은행들로부터 그걸 받아내고 있거든요. 거기 말고도 여러 가지 이른바 이 조세 회피 지역들, 거기에 그 계좌 정보, 금융 정보들이 다 이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 투명하지 않은 돈, 세금을 피해서 움직이는 돈들은 점점 더 설당이 비좁아지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올바른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융사 회장 연봉이 실적에 따라서 적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좀 된다고 하네요. 네, 올해부터 이제 금융 지주사들이죠. 금융그룹 회장들의 연봉이 경영 실적에 따라서 최대 70%까지 깎일 수 있다는 건데요. 많은데요? 저도 이거 보고 많이 받는다는 건 아는데 처음 알았습니다. 예컨대 신한금융그룹 같은 경우에 특정인을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한동욱 신한금융회장 같은 경우에 작년에 기본 연봉이 27억 5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기본만 그런 거죠? 네네. 그래서 최대 받을 수 있는 돈은 36억 2천만 원이었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엔 기본 연봉이 17억 3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최대 한도는 21억 밖에라는 표현이 같습니다만 21억 그러니까 작년보다 30% 내지 40% 정도. 그러니까 올해는 아무리 좋아도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21억 5천만 원 이상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많이 받으시네요. 충분히 많이 받는 거죠. KB그룹 KB금융의 이명록 회장 같은 경우도 작년 기본 연봉이 23억 원이었는데 올해 14억 8천만 원. 아니 무슨 기업들 매출 실적 같아요. 하나금융은 조금 그거보다 적고 이제 우리금융은 조금 그거보다 더 적은데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민간 회사들인데 민간 기업의 연봉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이거 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이제 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건데요. 금융당국이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라는 거에 대한 지적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금융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을 때는 성과금 많이 받고 실적이 나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은 전혀 깎이지 않는. 그러니까 실적과 관계없이 항상 많은 연봉을 받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 그리고 이른바 월가의 살찐 고양이 논란에서처럼 우리나라도 이 금융자본가들에 대한 과도한 연봉 이것을 규제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사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은 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해야죠.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 가지요. 즐거운 곳 즐거운 옷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생생경제 1부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가장 컸던 부분이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미래부가 IT 분야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고 또 해외 시장의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는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넷과 관련한 스타트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그 밖에도 창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떤 도움 받을 수 있는지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의 앱 예스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로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198년 역사. 전 세계 1억 명의 고객. 인터브랜드 선정 5년 연속 세계 1위 보험 브랜드 악사. 이제 악사가 앞으로의 보험에 대해 새로운 증명을 시작합니다. 보험의 방향이 되다. 악사 다이렉트.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박스 주세요. 김윤경의 생생경제. 예전에는 벤처라고 했는데 요즘은 스타트업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창업 초기의 기업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는 곳이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을 하게 된 그런 곳인데요. 인터넷 벤처연합 이 정도로 설명을 일단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책임지고 있는 분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님을 전화를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예. 네, 개소식 못 가봤어요.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셨으면 좋았는데. 그렇게요. 예. 사진은 잘 봤습니다. 예. 이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이게 이제 영어로만 단어가 돼 있다 보니까 뭐 예. 하는 곳이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얼라이언스는 좀 어려운데요. 연합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네. 이 단체는 지난해 7월에 미래창조과학부하고 네이버, 한국벤처투자 등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을 하는 많은 그런 단체들이 연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가 이 기구의 5년 동안 운영을 위해서 상생을 위해서 100억을 내놨고요. 그래서 정부, 인터넷 주로 대기업, 그리고 벤처 투자회사, 창업 보육기관, 관련 협회, 미디어 등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우리 스타트업 건전한 그런 생태계를 네. 조성하고자 이렇게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생태계가 정말 조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주체들은 다 모였네요. 예. 네. 그러면은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벤처 투자하시는 곳, 그 다음에 정말 벤처 1세대로 성공한 네이버나 다음, 말고 또 민간 기업들도 또 들어온 곳이 있나요? 예, 카카오라든지, 예. 카카오톡을 만드는 카카오라든지, SK 플래닛이라든지, SK 텔레콤이라든지, 이런 IT 쪽에 있는 좀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오셔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목표로 하시는 것과 또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것은 어떤 건가요? 좀 두리뭉실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네. 저희는 일단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자체가 이렇게 건전하게 성장하고 네. 선순환을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좀 전체적인 그런 생태계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스타트업들이 해외로 이렇게 글로벌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업계 전체를 위해서 네. 저희가 특정 스타트업들을 선발해서 직접 키우거나
뭐 이렇게 한다면은 뭐 여러 이미 많이 있는 스타트업 그런 그 창업 보육기관이라든지 투자회사들하고 저희가 경쟁을 하는 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전체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같이 모여서 정보 공유를 하는 워크숍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기업들이 저희랑 그 네이버 같은 그런 큰 다음 카카오 같이 이렇게 크게 성장한 스타트업으로서 이제는 크게 성장한 선배들이 그 작은 후배들이나 이런 초기 기업들을 좀 더 열심히 도울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하려고 해요. 그게 상당히 바람직해 보여요. 정말 선배들이 멘토가 돼서 지금 후배들이 막 하려고 하는 스타트업을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게 이제 물적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투자 같은 부분? 투자는 이미 그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스타트업에 대해서 요즘에는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고요. 간접적으로 펀드를 만들어서 아니면은 벤처 캐피탈에 들어가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요즘엔 보면은 그 네오위즈라든지 네오플라이 그 스마일게이트라든지 상당히 큰 뭐 게임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인터넷 회사들이 그 창업 인큐베이터를 만들어서 내부에서 스타트업들한테 사무실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멘토링도 지원하고 초기 투자 이런 그 자금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참여기관으로 와 있는 네오플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벤처 사랑방 뭐 이런 느낌도 좀 드네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요? 예. 네. 가서 들을 수도 있고. 예. 그러면 첫 프로그램으로는 지금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다음 주에 그 베이 에어리어 K그룹 멤버 9분을 미국에서 초청을 해가지고요. 실리콘밸리 한국인이라는 컨퍼런스를 가질 예정입니다. 하루짜리 컨퍼런스고요. 네이버에서 그 네이버에 있는 커넥트홀에서 지금 그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는 게 취지가 뭐냐면 이거는 국내 스타트업 사람들을 그 해외 그 한인 스타트업들 하는 실리콘밸리 한인들한테 연결을 해드리려는 좀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요. 제가 이걸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좀 일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유대인들끼리 돈독하게 서로 연결하고 소개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성공하는 데서 큰 역할을 한 게 미국에 있는 그 유대인들 네트워크였어요. 그거를 제가 생각했던 거의 몇 배 이상으로 열심히 저한테도 막 소개를 해주고 여기 만나봐라 여기 그래서 만나보면 다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든 생각이 정말 한국 스타트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잘하려면은 미국에 있는 한인 교포들을 잘 활용을 해야겠다. 한인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이랑 잘 연결을 해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나가는 게 전혀 그 나쁜 일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리콘밸리에서 자리를 잡고 계신 그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데서 일하시는 그런 한인 그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저희 스타트업들하고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 일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쪽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어떤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컨퍼런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과거에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는 벤처 붐이 그냥 뭐 광풍처럼 일었었는데요. 이제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일부에서는 기업들이 참 많이 생기고 또 합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어떻지 이런 좀 의문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가요? 기업이 그 서로 합치고 이런 거는 제가 실리콘밸리를 따라가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은 시장이 굉장히 크고 그만큼 많은 그 스타트업들과 대기업들이 있고요. 그만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왓츠앱이라는 회사를 20조 가까이나 주고 페이스북이 산 것도 뭐 예를 들면 그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다른 회사들이랑 인수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비싼 가격을 내고 이렇게 사는 걸 막으려고 자기가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그 정도의 경쟁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더 이런 그 훌륭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왔어요. 성장을 해서 성공을 하면은 그런 기업들, 대기업들 아니면은 심지어는 해외 기업들까지 네. 한국 스타트업을 인수하고 싶어서 경쟁을 해서 예. 비싸게 인수를 하는 네. 그런 생태계가 되는 게 사실 가장 바람직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 네. 이스라엘 스타트업들이 그렇게 비싸게 팔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벤처보다는 스타트업이라는 어감이 굉장히 좋아요. 뭔가를 네. 팍 시작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 창업 분위기는 지금 어때요? 지금 창업 분위기가 그 2009년도 말에 아이폰이 한국에 상륙한 이후에 그때부터 사실은 창업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네. 그 보면은 스마트폰을 써보면은 야 내가 뭐 만들어도 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2010년부터 많아졌는데 약간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그 분위기와 그리고 정부 지원책들이 이렇게 맞물리고 그리고 또 보면은 그 이미 성공을 하신 다음에 스타트업 이런 지원에 나서신 그런 창업가들이 네. 요즘에 많이 늘어나셨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비키라는 회사를 실리콘밸리에서 해서 2천억에 매각을 한 그 호창성 문지원 씨 부부가 네. 그 최근에 더 벤처스라는 엑셀러레이터 이런 벤처 그 VC를 내시고 네. 시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후배들을 이렇게 키우겠다고 나오시는 분들이 지금 많아져서요. 그런 정보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그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거에 대한 관심 자체는 네.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정말 그 센터장님은 미국에서 공부도 하셨고 또 직접 기업의 CEO도 해보셨고요. 실리콘밸리 네. 동향은 늘 잘 파악을 하고 계시고 얼마 전에 또 이스라엘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예. 그 해외 스타트업 분위기는 뭐 우리와 비교할 때 어떤 점들이 좀 돋보이던가요? 저도 놀란 게 네. 스타트업이라는 게 지금 완전히 전 세계적인 열풍이고 네. 전 세계 거의 보면 모든 그 정부들이 그 실리콘밸리를 배워서 이렇게 뭔가 만들어서 자기들도 이런 혁신을 하려고 네.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국 런던에도 작년 말에 갔다 왔는데 영국도 굉장히 그 이스트 런던을 하나의 실리콘밸리처럼 키우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건 뭐 전 세계적인 그런 것 같고요. 그런 데서 보면은 그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그 혁신 클러스터로서 만들어지는 곳들이 뭐 영국의 이스트 런던, 네. 테크시티라든지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그런 곳들이 조금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중국 쪽도 지금 굉장히 뜨겁고 중국이 거의 뭐 미국 못지않은 정도로 그렇죠. 이런 스타트업들이 많고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다. 네. 이런 얘기들도 많고 그래서요. 저희도 빨리 이렇게 정신을 이렇게 바짝 차리고 네. 열심히 스타트업을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2000년도 뭐 이럴 때 취재할 때는 테헤란밸리라는 말이 있었어요. 예. 근데 테헤란로 주변으로 벤처기업들이 많아서 그랬는데 뭐 꼭 지역적은 아니더라도 그런 클러스터가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어제 그 윤종록 차관 오셔서 한 얘기 중에 제가 굉장히 그 잘 들었던 게 이 융자의 물은 빼고 투자의 물로 가득한 수영장에서 놀 수 있게 해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잖아요. 예. 그만큼 소위 우리나라는 네. 여태까지 보면은 벤처 캐피탈들도 초기 투자, 그러니까 정말 초기에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야지 그게 네. 정말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성공이 되고 검증이 되고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든지 이러기 직전에 안전한 투자들만 많이 한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았었어요. 네. 예. 근데 그런 분위기를 이런 초기 벤처들한테도 많이 투자를 해서 이렇게 이 많은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초기 투자를 잘 하면은 만약에 그게 성공을 하고 진짜 대박이 났을 때는 회수할 수 있는 돈도 훨씬 크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만드는 게 앞으로의 숙제겠죠. 우리나라도 실리콘밸리처럼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면 따라서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많이 또 창업이 일어나고 네. 인재들이 스타트업을 하려고 그럴 것이고 그래서 그게 바로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게 저희가 하려는 일입니다. 네, 그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조언도 받고 또 투자도 연결을 해주시기도 하시는 건가요? 예, 근데 뭐 저희가 인원이 작아서 뭐를 다 할 수는 없고요. 네.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많은 훌륭한 분들이 오셔서 저희 그 공간에서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주최하는 이벤트에서 만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다양한 연결이 되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이 있으면은 그 저희 구성원으로 들어와 있는 뭐 정부라든지 이런 그 투자회사라든지 이런 데 정책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려서 고칠 수 있는 것들은 고치고 그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앞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차차 저희 역량이 쌓여지면은 더 좋은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 있는 시도 정말 잘 시작하셨고요. 저도 한번 꼭 들르겠습니다. 예, 꼭 놀러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임정욱 센터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살림살이 나아지는 여심 잡는 경제 시간입니다. 요즘 펀드 투자들 하고 계신가요?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뭐 시장도 그만하고 그래서 수익률도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재미있게 나타나지는 않았었는데 최근에 또 소득공제형 펀드가 출시된다 해서 관심을 좀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펀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일어날지 궁금한데요. 생활경제상담센터의 푸른살림 박미정 센터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름을 막 잘못 읽었네요. 아닙니다. 네. 센터장님은 혹시 펀드 투자하고 계세요? 저도 이제 2006년에서 7년 정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차이나 펀드가 좀 붐일 때가 있었어요. 엄청났죠. 네, 그때 저도 이제 금융 컨설턴트 활동을 할 때라서 투자를 좀 해봤는데요. 네. 현재는 결과적으로 어떤 펀드도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갑자기 펀드 투자 붐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2008년에 또 곧바로 급락하고 하는 이런 롤러코스터 장시를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이 상담을 하다 보면 그 당시 펀드가 잘 뭔지도 모르고 소문만 듣고 고점에 차이나 펀드 투자하셨다가 맞아요. 지금까지도 마이너스 수익률이 50%를 넘어가는 분들 가슴 아픈 사연이죠. 종종 듣게 됩니다. 저는 인도 펀드에 넣었다가 손절매를 한 아픈 기억이 있는데 그때 네네. 또 한참 뭐 외신에서도 잘 나갈 거라고 했었거든요. 네, 베트남 뭐 이런 데도 많이 투자를 하셨다가 아픈 마음으로 그렇죠. 지금 계시는 분들 많은데 근데 또 이번에 펀드가 나오잖아요. 소장 펀드라고 해서 소득공제가 되는 펀드라고 하니까 다들 또 소득공제 하면은 귀가 번쩍 트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소득공제가 되면서 장기 펀드다 보니까 소장 펀드라고 이제 일명 불려지는데요. 네. 이 연봉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5년 이상을 월 50만 원씩 연간 600만 원 한도로 적립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이 투자액의 40%까지 연말 정산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이렇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관련법이 제일 중요한데요. 지난 1일에 조세특례제한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국회를 통과를 이번에 했죠. 그래서 이제 1분기 중으로 상품이 곧 출시가 될 분위기가 지금 무르익고 있습니다. 네. 최소 가입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되고 최대로는 10년까지입니다. 이 가입 후에 연봉이 혹시 오르시더라도 8천만 원 정도 오를 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소장 펀드 가입 기간 딱 계속하는 게 아니라 2015년 12월 말까지 12월 3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이었죠. 그 재형저축이 부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서민들의 재산을 불려주는 그런 금융상품이다라고 나왔는데 이번에 소득공제 펀드가 나온 것도 그런 맥락인가요? 그렇죠. 뭐 가입 조건이 워낙 비슷해요. 뭐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그다음에 뭐 급여가 8천만 원 넘지 않으면 계속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뭐 급여액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부가 수당, 야간 근로 수당, 보육 수당 이런 거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급여를 말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가입 대상자 따지니까 근로자의 약 87% 가량이 가입 대상이라고 하네요. 꽤 많네요. 꽤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소득공제를 좀 받았으면 하는 대상층이 그만큼 많은 건데요. 근데 이제 재형저축이 생각보다 인기를 끌었냐면 그렇지 못했어요. 그 이자율에 비해서 너무 장기간 돈이 묶여버린다는 단점이 가장 컸고요. 네. 재형저축은 이자 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이 소장펀드 같은 경우는 내가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다 보니까 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겠네요. 예, 예를 들어서 연간 뭐 4.5% 확정금리인 재형저축에 연간으로 1,200만 원 한도까지 저축을 했을 때 이자 소득세에 해당되는 한 7만 원가량 이득을 본다. 이렇게 셈법이 나오는데 네. 소장펀드 같은 경우에는 매달 50만 원씩 그 한도, 연간 한도치인 600만 원을 채워 넣는다면 이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하니까 이 만약에 과세 표준이 연소득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구간, 가장 사람이 많은 구간이거든요. 네. 요 구간에 해당되실 경우 연말 정산 낼 때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15%, 주민세 2.5% 합치면 16.5%에 대한 환급금 39만 6천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한 40만 원 돈이 들어오는 거네요? 예. 이게 계산상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네. 게다가 이제 뭐 가입 기간에서 재형저축은 7년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소장펀드는 최소 가입 기간이 5년 정도 유지하면 소득공제 가능하다고 하니까 뭐 그 대신에 이제 둘 다 특징은 그 이전 최소 가입 기간 이전에 해지할 때는 실제 감면받은 이 소득세액에 대해서 다시 추징된다는 거 그렇죠. 알고 계셔야 되겠죠. 네. 근데 5년도 짧지는 않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또 이게 펀드잖아요. 네. 원금이 손실 날 수도 있는. 그렇죠. 네. 저희가 걱정하는 게 그건데요. 그거예요. 예. 예, 소득공제가 너무 전면적으로 부각이 되고 이런 혜택으로 부각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펀드라는 사실을 너무 간과하실 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마치 적금처럼 넣고 소득공제도 받는 것처럼 여기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면서 펀드 가입을 독려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사실 역설적으로 펀드 투자 효과가 지금까지 그만큼 좋지 않았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지금까지도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고 연금저축펀드라든가 월지급식 펀드처럼 장기 펀드형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상품들이 많았는데 얘네들도 원금 손실로 투자자들한테 이제 실망감을 이미 주고 있습니다. 이 제한물이 세제 혜택을 주는 소장펀드라고 해도 주식의 40%가량이 투자가 되는 펀드이니까 원금 손실 굉장히 생각을 민감하게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그 원금 손실을 감내할 수 있을까? 네. 교육자금이라든가 전세보증금처럼 목적이 분명한 자금들은 투자를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소장펀드에 넣으면은 좀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여윳돈이 있으신 분들은 좀 시작해 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그렇죠. 유용한 정보는 어떤 걸까요? 네, 뭐 난 목적 자금 준비 다 돼 있고 예. 걱정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예, 일부 뭐 시작을 해보셔도 나쁜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이 펀드 투자의 기본 비용이 제일 문제가 수수료예요. 네. 이 수수료 구조를 낮추는 게 이제 수익률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데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현재 펀드 슈퍼마켓이라고 해서 펀드 온라인 코리아라는 게 이제 출범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가 되어져 왔었어요. 네. 이게 운영사들이 다 같이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판매 채널로 만든 건데요. 이 국내 주식형 펀드 판매 수수료율이 약 1%대가량이라면 이 펀드 온라인 코리아는 3분의 1 수준인 0.35% 정도로 수수료가 책정될 방침이라고 해요. 네. 이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는 시중 수수료율의 60%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 가입하실 분들은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시고 가입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온라인상으로 펀드를 가입하는 그런 곳인 거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자산 운용사들이 여기서 펀드를 파는 것이고 수수료가 조금 낮게 책정이 되는. 예, 종전까지는 우리가 해당 자산 운용사 가서 가입했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채널이 47개 자산 운용사가 이쪽 한 곳에 모여서
더욱 다양하고 중립적인 어떤 투자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용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경제상담센터 푸른살림의 박미정 센터장이었습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블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봤다. 이 내용으로 집단소송이 여러 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차 유출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또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변호사님 모시고 3부에서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